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법정을 가득 채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차갑고 단호하고 낯설도록 공정했던 그 목소리. 28년 만에 다시 들은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판사님, 나는 떨리는 입술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저 높은 곳에서 법복을 입고 정의의 이름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걸까? 2026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교도소 공동 작업장에서 나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단순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10년째 똑같은 일상이었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작업, 식사, 취침. 시간은 흘러도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데 교도관이 다가왔다. 재소자 7429번 김태수 면회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면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온 사람이 없었는데 아내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고 아들은 내가 수감되던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누가 왔다고요? 변호사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변호사? 혹시 재심이라도 청구하려는 건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10년 전 나는 음주운전으로 한 젊은 여성을 치어 죽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다. 면회실 칸막이 너머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준혁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건 변호사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어린 시절의 둥근 얼굴은 사라지고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다. 준혁아, 정말 네가 김준혁 판사입니다. 이제 판사?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니 가슴이 뛰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 같은 죄수의 아들이 법의 수호자가 되다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다. 혼자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칸막이 너머로 내밀었다. 아버지의 사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재심? 무슨 증거? 그건 재판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제가 그 재판의 판사로 배정되었습니다. 뭐? 아버지의 재심을 제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재심, 첫 공판일. 나는 1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수갑을 찬 채로, 죄수복을 입은 채로.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죄수 아버지를 심판하는 판사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저 높은 곳, 판사석에 내 아들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십시오. 김태수, 1968년생입니다. 나는 아들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대 아버지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또 하나의 피고인일 뿐이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인 김태수는 2011년 5월 3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이현주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둠 속 흐릿한 화면에 차 한 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분명 나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화면에는 다른 차가 나타났다. 그 차가 쓰러진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뭐지? 이 영상은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치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단지 먼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10년. 나는 10년 동안 살인자로 살아왔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매 순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피고인, 이 영상을 보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차갑고 공정했다. 저는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지만 경찰이 그렇게 말했고 증거가 그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당시 경찰 조사는 잘못된 것입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이 일어났다. 판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서민준의 증언입니다. 증인석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증인은 당시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시입니까? 김태수를 범인으로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왜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진짜 범인은 당시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숨기기 위해 술 취한 김태수를 범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차량에 묻은 혈흔도 제가 옮긴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조작, 날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분노가 치솟았다. 10년, 내 인생 10년을, 내 가족을,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것이 조작이었다고?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외쳤다. 그때였다. 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시 국회의원의 아들 강민재는 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가 10년 전 암으로 죽기 직전에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당신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갔다고. 뭐? 저는 그때부터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를 찾았고 증인을 설득했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 재판의 판사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판은 휴정되었다. 다음 공판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법정에 남아 있었다. 준혁이가 날 위해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동안 원망했다. 아들이 날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아내가 이혼한 것을, 세상이 날 버린 것을. 하지만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동안 나를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다음 날 또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또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드님입니다. 면회실에서 다시 아들을 마주했다. 이번엔 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준혁아.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재판 어떻게 될 것 같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럼만 출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소 10년 만의 자유.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10년이나 지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린 시절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짓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근데 준혁아, 너 왜 판사가 됐니?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13살의 법정에서 아버지가 유죄 판결 받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제가 판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심판하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선고하겠다고. 이 녀석이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도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법정 분위기가 이상했다. 검사 측의 낯선 변호사 2명이 추가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판사님, 검사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인 내 아들이 서류를 확인했다. 허가합니다. 증인을 들이십시오. 증인석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이 멎었다. 강 회장? 그 사람은 10년 전 나를 범인으로 만든 바로 그 국회의원.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김태수가 진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는 이미 변호인이 항의했지만 강 회장은 계속했다.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디지털 합성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제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회장입니다. 이 사건이 재점화되면 제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고하다고요. 김태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범죄자입니다. 단지 죽인 것이 사람이 아니라 가로수였을 뿐이죠. 강 회장이 비웃었다. 전 제 변호인단에게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당신들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방청석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수가. 절망이 밀려왔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권력은 진실을 짓밟고 있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증거와 반증이 오갔고 증인들이 번복하고 전문가들이 대립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찾아왔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니? 돈도 권력도 다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법을 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판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판사이기 전에 준혁아, 안 돼. 네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이미 결정했습니다. 강 회장의 비리 증거를 찾았어요. 10년 전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저지른 범죄들,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걸 어떻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권력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이 강 회장입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강 회장은 끝입니다. 재판도 역전될 거예요. 하지만 넌 판사로서 판사직을 잃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안 돼. 준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할 순 없어. 아버지! 아빠는 괜찮아. 10년 살았으면 나머지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제대로 된 판사가 되어야 해. 정의를 위해서.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정의는요? 내 정의는 내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 거란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다. 재소자 7429번 긴급 소환입니다. 법정으로 즉시 이동하십시오. 긴급 공판이 열렸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법정은 기자들로 북적였고 TV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판사석에 앉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금부터 중대한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김준혁 판사에게 재척 신청을 합니다. 제척. 김준혁 판사는 피고인의 친아들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잠시 멈췄다. 김준혁 판사가 재판 관련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사법농단입니다. 우리는 김준혁 판사의 파면과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아, 내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강 회장이 일어났다. 판사님, 아니 김준혁 씨, 당신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본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사퇴하고 모든 증거 수집 활동을 중단한다면 나도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기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대신 당신 아버지는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합니다. 5년이 남았죠? 5년 후 출소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강 회장이 비웃었다. 아니면 당신이 계속 싸우겠다면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당신 아버지를 다시 무기징역으로 만들고 당신은 감옥에 보낼 겁니다. 선택하세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준혁아,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저는 판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준혁아! 그리고 아버지의 재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제가 물러나기 전 이 재판의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판사로서의 의무입니다. 판결문을? 네. 그 후에 사퇴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변호인들과 속닥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내릴 판결은 뻔하니까요. 무죄 판결을 내려도 항소하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판결문을 펼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판사가 아닌 아들의 눈빛으로. 피고인 김태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으며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으로 인해 무고하게 15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잠깐! 그 증거는 조작된...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아들은 계속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범 및 증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합니다. 특히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철민 씨, 당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당신의 아들 강민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 그리고 당신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증거인멸, 공무원 매수,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 본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내려쳤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남긴 유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 당신이 경찰에게 건넨 뇌물 기록, 그리고 최근 15년간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불법 수집된 증거다. 인정할 수 없어. 강 회장이 외쳤다. 맞습니다. 제가 판사로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법복을 벗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판사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제가 판사가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검찰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저는 제 꿈을 잃었습니다. 판사로서의 미래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다. 검찰입니다. 강철민 씨, 증거인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강 회장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들을 바라봤다. 판사복을 벗고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온 내 아들을. 3개월 후 나는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15년 중 10년 만의 자유였다. 바깥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거리의 모습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아버지,
정문 앞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판사는 정말 그만둔 거니?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이 미소 지었다. 전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로. 참, 아버지. 강 회장 재판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무기징역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늦었지만 이루어졌다. 10년이 걸렸지만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아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진실을. 그래도 아쉬운 건 준혁이의 꿈이었는데. 준혁아, 아빠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판사, 아니었니? 아니에요. 아들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제 꿈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판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다시 걸었다. 저 앞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10년 만에 먹는 자유로운 식사였다. 준혁아, 이게 꿈만 같구나. 저도요, 아버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풍경.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10년이라는 시간, 아내, 명예, 모든 것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았다. 내 아들이 소주잔을 들었다. 아버지, 건배할까요? 그래, 건배하자. 뭘로 하지? 새로운 시작으로요. 좋다. 새로운 시작. 잔이 부딪혔다. 1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정의는 때로 느리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는 한 내 아들처럼.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요.